유럽의 심장부, 알프스의 설산이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그리고 그 관문인 취리히 국제공항. 매일 수만 명의 여행객들이 이곳을 통과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 공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럽 최악의 입국 심사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다. 어떤 사람은 여권을 수십 번 확인한다. 어떤 사람은 호텔 예약증을 다시 꺼내 살펴본다. 또 어떤 사람은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곳의 심사관들은 절대로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적도, 직업도, 재산도, 명성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입국을 거부당한다. 호텔 예약이 불분명해도 안 된다. 귀국 항공권이 없어도 안 된다. 체류 계획이 모호해도 안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여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항 내부에는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된다. 한 명의 한국인, 단 한 명의 평범한 한국인 여행객이 그 철벽 같은 입국 심사를 단 5초 만에 통과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스위스 심사관이 내뱉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인은 5초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이 짧은 5초가 훗날 BBC와 유럽 언론들까지 주목하게 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취리히 공항에는 특별한 취재팀이 와 있었다. 유럽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다. 그들은 세계 각국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무표정한 심사관들의 얼굴과 긴장한 여행객들의 표정을 번갈아 담아냈다. 가장 먼저 카메라에 포착된 사람은 영국인 사업가였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스, 런던에서 온 금융 컨설턴트였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비즈니스석 탑승객, 누가 봐도 성공한 엘리트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심사대에 섰다. 그러나 불과 몇 분 후 그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숙소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십시오. 심사관의 질문이 날아왔다. 제임스는 당황했다. 비서가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심사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별도 조사 구역으로 안내됐다. 엘리트 사업가도 예외는 없었다. 다음 차례는 미국인 대학생이었다. 배낭 하나를 맨 젊은 여성, 첫 유럽 여행이었다. 그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심사관의 질문은 냉정했다. 3개월 체류 예정이라고 적혀 있군요. 네. 은행 잔고 증명서는요? 없었다. 귀국 항공권은요? 편도 항공권만 있었다. 그 순간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입국 거부 구역으로 향했다. 카메라는 그녀가 눈물을 참는 모습을 담아냈다. 꿈꾸던 유럽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잠시 후 중국에서 온 가족 여행객들이 심사대 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 둘. 아이들은 설산 사진이 인쇄된 여행 책자를 들고 있었다. 알프스에 가고 싶어요. 기차도 타고 싶어요.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몇 분 뒤 그 웃음은 사라졌다. 호텔 예약 서류는 불완전했다. 귀국 항공권도 없었다. 체류 계획 역시 불명확했다. 심사관은 단호했다.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가족은 결국 별도 대기 구역으로 이동됐다.
카메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비췄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다. 취리 공항 역시 소문대로였다. 누구도 쉽게 통과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카메라 한 대가 우연히 대기열의 끝에 서 있는 한 남성을 비추기 시작했다. 평범한 외모,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짙은 남색 여권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여권. 그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침착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찾아왔다. 공항 전체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았다. 천천히 표지를 확인했다. 대한민국.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굳어있던 심사관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여권을 펼쳤다. 몇 장 넘기지도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까? 숙소는, 귀국 항공권은, 체류 목적은. 그러나 그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사관은 뜻밖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인은 5초면 충분합니다. 탕 도장이 찍혔다. 입국 승인, 끝이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입을 벌렸다. 누군가는 눈을 의심했다. 영국 사업가는 20분 넘게 신문을 받았다. 미국인 대학생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인 가족은 조사구역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 한국인은 단 5초, 정확히 5초 만에 끝나버렸다. 카메라 감독조차 촬영을 하다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사관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한국인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 장면은 불과 몇 초였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만들어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취리히 공항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은 다큐멘터리 제작진에 의해 편집되었고 며칠 뒤 유럽 여러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다. 5초 만에 통과한 한국인.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공항 에피소드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다. 댓글은 수만 개씩 쏟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도대체 한국 여권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가? 왜 심사관은 저렇게 확신에 찬 표정을 지은 것인가? 유럽 주요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한 방송사는 특별 리포트를 편성했다. 프랑스의 국제 뉴스 채널은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영국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다. 한 국가가 쌓아올린 신뢰가 단 5초 안에 증명된 순간, 그리고 마침내 BBC 국제부가 움직였다. BBC는 단순한 공항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여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다. 어떻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전 세계 입국 심사관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는가? BBC 제작진은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런던 BBC 본사 스튜디오.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이클 핸더슨 교수가 출연했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왜 한국인들은 이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권의 힘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짜 여권의 힘은 국민이 만듭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공항 심사관들은 통계를 봅니다. 범죄율, 불법 체류율, 비자 위반 비율,
공공질서 문제,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자료를 공개했다. 화면에는 각국 여행객들의 입국 후 법규 위반 통계가 나타났다. 한국은 최상위권이었다. 불법 체류 비율, 범죄 연루 비율, 비자 위반 사례, 모든 수치가 극도로 낮았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입국 심사관은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봅니다. 한국인을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신뢰의 데이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5초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BBC는 곧바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증언자는 스위스 루체른의 한 호텔 총지배인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년 동안 호텔 업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적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별합니다. 기자가 물었다.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체크아웃 후 객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용한 수건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져 있었다. 침대마저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손님이 머물다 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청소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한국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총지배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배려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까지도.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유럽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오너였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셰프. 그는 한국 손님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시간 개념입니다. 그는 웃으며 회상했다. 예약 시간이 오후 7시라면 한국인들은 6시 55분에 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예약 시간보다 10분 늦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직원 전원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0분 정도는 흔한 일 아닌가요? 셰프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한 사람들처럼. 솔직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 역시 유럽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BBC 제작진이 취재를 계속할수록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스위스 공항의 심사관들조차 잊지 못했던 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그 사건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수년 뒤까지도 스위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취리히 공항 내부 직원 교육 자료에서 종종 언급된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는 금액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스위스인들의 고정관념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때는 몇 년 전 여름, 유럽 전역이 관광객들로 붐비던 시기였다. 취리히 공항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국장과 입국장을 오가고 있었다. 그날 한 한국인 남성이 스위스를 여행하기 위해 입국했다. 그 역시 평범한 관광객이었다. 회사에서 어렵게 휴가를 얻어 유럽 여행을 온 직장인이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귀국할 예정이었다. 여행은 완벽했다. 알프스를 받고 루체른의 호수를 걸었고 인터라켄의 풍경에 감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취리히 공항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발생했다. 출국 수속을 마친 그는 면세 구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가방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 크로스백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그 안에는 여권이 있었다. 현금도 있었다. 신용카드도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도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만약 여권을 찾지 못한다면 귀국도 불가능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공항 내부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벤치를 뒤졌다. 카페를 확인했다. 화장실도 돌아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비행기 출발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공항 분실물 센터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잠시 후 뜻밖의 말을 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분실물 센터 문이 열렸다.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 한국인의 가방이었다. 한국인 남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현금도, 신용카드도, 여권도, 심지어 동전 하나까지 그대로였다. 그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성은 놀랐다. 정말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이었죠.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인은 잊지 못할 말을 남겼다. 그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는 현금이 꽤 많았어요. 신분증도 있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한국 경찰이 제 호텔까지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다. 현금 한 푼 없어지지 않았더군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한국인 남성에게 가방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제가 그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단순히 가방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무게를 직접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BBC 취재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밴쿠버, 호주의 시드니, 독일 베를린, 일본 삿포로, 놀랍게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 가방을 두고 갔다. 하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왔다. 이러한 경험은 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한국인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결국 데이터를 본다. 그러나 데이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데이터를 쌓아왔다. BBC는 취재 범위를 더욱 넓혔다. 이번에는 국제범죄학자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국경관리 시스템과 국제 신뢰도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었다. 그중 한 명인 스탠퍼드 대학의 리처드 밀러 교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력이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진짜 국력은 신뢰입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했다. 어떤 나라는 GDP가 높다.
어떤 나라는 군사력이 강하다.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다. 하지만 국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따로 있었다. 바로 신뢰였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은 국적을 가진 수천만 명의 행동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국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세대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신뢰를 저축해 온 것입니다. 신뢰를 저축한다. 그 표현은 강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BBC 제작진은 이 다큐멘터리의 진짜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여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공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대한민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BBC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 장면은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훗날 다큐멘터리 전체에서 가장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장면으로 기록된다. 그곳은 화려한 대기업도 아니었고 정부 기관도 아니었다. 평범한 한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BBC 제작진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이미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지하철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어느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제작진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세계 각국의 입국 심사관들은 한국인을 신뢰하는가? 왜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보면 안심한다고 말하는가? 왜 수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신뢰의 국가라고 부르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BBC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장면 하나가 카메라에 포착된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카페.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카페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 시험 공부를 하는 대학생, 회의를 하는 스타트업 직원들.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온 촬영 감독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믿기 힘든 광경을 본 것이다. 창가 쪽 자리, 한 대학생이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트북 가격만 300만 원이 넘는 최신 기종이었다. 이어폰도 있었다. 지갑도 있었다.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로 걸어갔다. 제작진은 놀랐다. 잠깐, 설마 저렇게 두고 가는 건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5분, 10분, 15분. 노트북은 그대로였다. 스마트폰도 그대로였다. 지갑도 그대로였다. 주변 사람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촬영 감독은 결국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 실례합니다. 방금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괜찮습니까? 학생은 오히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 물건이요. 네. 혹시 누가 가져갈까 걱정되지 않나요? 학생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순간 영국인 제작진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었다.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였다. BBC는 이 장면을 여러 국제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었다.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믿을 수 없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5분도 못 버틴다. 이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다. 특히 스웨덴의 사회학자인 안나린드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사람들은 흔히 경찰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진 사회는 다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진짜 선진 사회는 남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놀랍게도 그 단계에 도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은 이루었지만 사회적 신뢰까지 얻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경제 성장, 첨단 기술, 문화 산업, 그리고 시민의식,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성장한 드문 사례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여전히 궁금했다. 도대체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언제부터 한국인들은 이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답은 뜻밖에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된다. 화면이 흑백 영상으로 전환된다. 1953년 전쟁 직후의 서울. 거리에는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입을 옷도 부족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나라는 끝났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 전기는 자주 끊겼고 도로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국제역사학자 데이비드 로웰 교수는 전혀 다른 부분을 주목했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의 기록 영상을 가리켰다. 무너진 학교, 폐허가 된 거리, 맨발로 걸어가는 아이들.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살아 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수십 년이 흐른다. 화면은 다시 바뀐다. 1997년 대한민국 IMF 외환위기,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다.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세계 언론은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측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 펼쳐진다. BBC 제작진은 당시 영상을 복원해 공개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할머니가 있었다. 직장인이 있었다.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 목걸이, 결혼 예물, 돌반지,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국가에 기부하고 있었다. 금 모으기 운동,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운동. 국제경제학자들은 지금도 그 장면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면서도 국가를 위해 행동한 사람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다. BBC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럽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이제야 이해된다. 왜 한국인들이 신뢰받는지 알겠다. 그들의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문화였다. 하지만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진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지 이틀 후 한 통의 이메일이 BBC 본사로 도착한다. 보낸 사람은 스위스 취리히 공항 현직 입국 심사관. 바로 그날 한국인은 5초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던 당사자였다. 그리고 그가 보내온 내용은 방송 전체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은 또 한 번 숨을 삼키게 된다. BBC 본사에 도착한 그 이메일은 짧았다. 하지만 제작진 전체를 멈춰 세우기에는 충분했다. 제목은 단 한 줄. 그날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취리 공항 출입국 심사관. 바로 그날 한국인 여행객에게 한국인은 5초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던 장본인이었다. 제작진은 즉시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다. 며칠 뒤 스위스 현지에서 연결된 인터뷰. 중년의 심사관은 매우 신중한 표정이었다. 그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저는 특정 국적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 시스템 역시 특정 국가를 특별 대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BBC 진행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날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잠시 침묵. 심사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처음 한국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의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다. 어떤 특징입니까? 심사관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경험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지금도 그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었다. 2012년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다. 취리 공항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십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항공사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고성이 오갔다.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목격됐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 약 40명 정도. 그들 역시 결항 피해자였다. 하룻밤을 공항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승객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이 하나둘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였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가장 질서정연한 승객들이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누구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챙기고 있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심지어 주변 외국인 승객들까지 도와주기 시작했다. 심사관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무슨 장면입니까? 심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공항 청소 직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왜 울고 있었습니까? 심사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항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항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음식 포장지, 빈번 커피컵, 좌석 주변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청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 주변만 정리했다.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다. 결국 자신들과 상관없는 구역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보상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었다. 심사관은 당시 청소 직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죠? 여기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 남의 쓰레기까지 치우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욕만 먹고 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BBC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심사관은 말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장면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여러 기록을 보여주었다. 분실물 반환 사례, 긴급 상황에서의 협조 사례, 응급 환자 발생 시 도움 사례, 공공질서 위반 건수. 한국인들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였다. 심사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한국인도 실수합니다. 한국인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 다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BBC 제작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위스 공항의 5초는 사실 5초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쌓아온 행동들이 있었다.
공항 심사관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제가 여권을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여권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이야기 말입니다. 그 말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진짜 폭발적인 반응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관련 특집을 편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바로 세계 최정상급 국제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서 한국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유가 공개되는 순간 BBC 제작진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BBC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지 일주일, 유럽 언론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5초의 입국 심사. 처음에는 단순한 화제거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BBC 제작진은 또 하나의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최대 규모의 인재 컨퍼런스. 세계적인 기업들의 인사 책임자들이 모여 인재 채용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온 것이다.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발표 자료. 대형 스크린에 이런 문장이 나타났다. 우리가 주목하는 국가, 대한민국.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다. 왜 한국인가? 왜 미국도 아니고? 왜 독일도 아니고? 왜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인가? 발표자는 세계적인 인사관리 전문가인 마틴 슈나이더 박사였다. 그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학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력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그가 공개한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42개국 출신 직원들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프로젝트 완료율, 팀 협업 평가, 업무 책임감, 고객 신뢰도, 위기 대응 능력, 수많은 항목들.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 한국 출신 직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틴 박사는 말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평균을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던졌다. 한국인들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회의장 안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프랑스 기업의 CEO가 손을 들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를 이야기했다. 몇 년 전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다. 마감 기한은 단 일주일.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프로젝트 팀에는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있었다. 미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한국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로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 3명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문제를 해결했다. CEO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이야기였다. 일본의 한 글로벌 제조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 직원들을 보면 가끔 무서울 정도입니다. 기자가 웃으며 물었다. 무섭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약속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실제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일본 직원들은 10분 전에 도착했다. 독일 직원들은 5분 전에 도착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이미 30분 전에 와 있었다. 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있었다.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시키러 온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유럽 SNS는 뜨겁게 반응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다. 기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태도다. 신뢰는 결국 행동에서 나온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기업도 경제도 기술도 아니라는 사실을. BBC 제작진은 마침내 그 답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의외로 화려한 곳이 아니었다. 서울의 평범한 동네. 작은 초등학교였다. 겨울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BBC 제작진은 평범한 교육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한 어린 학생이 교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를 주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청소 당번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웠다. 잠시 후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났다. 그 학생도 주변에 종이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BBC 기자는 교사에게 물었다. 특별한 캠페인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사는 계속 말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공동체는 함께 지키는 것이라고요. 학교도, 거리도,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그 순간 BBC 제작진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공항의 5초, 호텔 직원들의 증언, 세계 기업들의 평가,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을 길러낸 나라였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곧 전 세계를 울리게 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엔딩을 앞두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만든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스위스인도 아니었다.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한 노년의 외국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을 향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방송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된다. 그 노인의 이름은 에드워드 해밀턴, 올해 83, 영국 맨체스터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은퇴교사였다. BBC 제작진은 처음에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청자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를 읽는 순간 제작진은 즉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평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BBC 카메라가 그의 집을 찾았다. 작은 정원, 낡은 벽난로, 그리고 거실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오래된 사진들. 그중 한 장이 제작진의 눈길을 끌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군인들이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3년 대한민국.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순간 제작진은 숨을 삼켰다. 그는 영국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던 참전용사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 소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70년 전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의 한국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져 있었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겨울에도 제대로 된 신발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그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솔직한 시선이었다. 한국은 너무 가난했다. 너무 약했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도 웃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BBC는 그에게 최근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다. 스위스 공항, 5초 입국 심사,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찬사, 그리고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 영상이 끝난 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무엇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말했다. 저는 이미 70년 전에 봤거든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순간 제작진은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삼성, 반도체, K-팝, 드라마, 경제 성장.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오래된 전쟁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한 한국인 소년이 있었다. 해진 옷, 마른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서로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나라를 믿었던 사람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한국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BBC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작진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공항의 5초, 호텔 직원들의 증언, 세계 기업들의 평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동,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회고,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였다. 신뢰.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다시 취리 공항으로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입국 심사대. 심사관들은 오늘도 수천 개의 여권을 확인한다. 수많은 국적, 수많은 사연, 수많은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 한 한국인 여행객이 조용히 걸어온다. 그의 손에는 짙은 남색 여권이 들려있다.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다. 학생일 수도 있다. 주부일 수도 있다. 누구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여권 뒤에는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금반지를 내놓았던 사람들, 해외에서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작은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며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건물처럼 한 장의 벽돌이 쌓이고 또 한 장의 벽돌이 쌓이며 완성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선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작은 선의들이 모여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다. 화면에는 다시 스위스 공항의 장면이 등장한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찍는다.
탁 그 짧은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증명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천천히 떠오른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대한민국 카메라는 알프스의 설산 위로 천천히 올라간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이야기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 그리고 신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 공항에서 시작된 5초의 기적이 전 세계를 울린 진짜 이유였다.